2023년도 환동의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늘 이 자리에는 저희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환동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원 선생님께서 사회를 봐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환동회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환동회 아카데미라는 게 매번 행사할 때마다 우리 이지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하고 경상북도 환동회 여기 보시면은 환동회 지역본부하고 함께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환동회 아카데미에서는 그 바다와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는 환동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어렵게 모신 선생님이십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그죠? 제가 어떻게 좀 그 목소리를 좀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고 오늘 강연도 굉장히 감미로운 강연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연사님은 보니까 30년 넘게 바닷속에서 수중 촬영을 하시고 그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극지까지 다녀왔던 그런 영상도 봤고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또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강연 제목은 사진에 담긴 해양생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이버이시자 포토그래퍼이십니다.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을까봐 부산서 막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부산시 해양수도 자치위원인데요. 5시부터 시에 회의가 있었어요. 조금 급하게 마치고 그래 오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근데 편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나눌 말씀은 아까 우리 사회 보셨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직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다이버입니다. 전 다이빙을 한 38년 정도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7년, 만 3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신문사에서는 또 해양 전문 기자를 하고 지금 대학에서는 그 사진과 또 극지에 대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직책은 다이버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다이빙 강사로서 또 강사 트레이너로서 한 580명 정도를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아마 여기도 스쿠버 다이브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이빙 조직은 점조직입니다. 강사가 인정하면 이제 라이센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 580명 정도 라이센스를 주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잠수공학을 전공했어요. 아까 인터뷰도 나오지만 다이빙은 과학이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늘 간섭으로 배우다 보면 사고가 나고 또 잘못된 문화가 전해진다. 그래서 저는 다이빙 문화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문화 또 과학적인 사고 이거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 다이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이제 강사를 가르쳐야겠다. 이 강사를 한 명 가르치면 강사가 또 열심히 가르치면은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를 가르치는 게 트레이너랍니다. 강사 트레이너를 한 15년 정도 하면서 이 강사들을 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해양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 2015년에 이제 극지 해양 미래 포럼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서 그 바다와 극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강사들을 또 양성하자. 우리 포럼에 그 해설사 선생님들을 전국에 한 85명 정도 양성을 했어요. 이 극지 해양 미래 포럼에서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부산시 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찾아다니시면서 이 바다와 또 극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잖아요. 오늘 부디 바다에 대한 한 가지 정도 이야기는 이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 바다 동물 이름이 뭔지 아시겠죠? 네, 고래상어입니다. 고래상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은 이 포유류인 고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류 중에서 가장 큰 어류가 이 고래상어입니다. 고래상어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했어요. 이 필리핀 오슬롭이라는 마을에 가면 고래상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래상어만 찍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 코엠에 다니는 후배, 그 여자 후배가 이 프리다이빙을 하는데 여자 후배만 데려가면 그러니까 여자 후배 남자 친구와 같이 또 필리핀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멋진 모델이 되어줬어요. 사진 한 장을 찍는 게 이 사람들 사진을 두고 우연의 샤타 찬스 우연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사진 기자 생활 20년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절대 우연은 아니다. 모든 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 시츄에이션을 맞춰가는 게 사진이거든요. 저는 늘 꿈을 꿨어요. 그 고래상어를 만나면은 이 다이버가 또 프리다이버가 옆에서 고래상어와 같이 유영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야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추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죠. 내가 그렸던 그림에 맞추었고 또 정말 멋진 고래상어를 만났고 또 정말 멋진 프리다이버를 같이 필리핀에 동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었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까지 바다와 극지에 대한 책을 한 15가지 정도 썼습니다. 나중에 네이버에서 박수현 기자 또는 박수현을 검색하면 제 사진이나 제 이야기들을 좀 더 넓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썼던 책들, 작년에 이제 거의 모든 것에 바다 탈고를 하고 출판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1100페이지, 1000페이지 정도. 지금 제가 집에서 아령으로 쓰고 있는 3.5kg의 무거운 책입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 게 이제 19세기 초 담정은 무엇을 보았나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학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자산어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자산어보는 1814년에 지어진 책이거든요. 탈고가 됐죠. 근데 자산어보가 유명한 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소남 정약정 선생이 원체 자세하게 이제 그 어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번역이 쉬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번역을 했고 또 당시 19세기 초에 이제 소남 정약정 선생이 봤던 해양생물이 흑산도에서 봤던 해양생물이 무슨 해양생물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원체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자산어보보다 11년 앞서 썼는 책이 이 담정 김여 선생의 우회의 어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보다 11년 앞섰는 수산학보가 이 김여 선생의 우회의 어보인 거죠. 이 신유박해가 일어났어요. 신유박해 때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잖아요. 이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김여 선생은 진해로 유배를 옵니다. 이 진해가 옛날 이름이 우해입니다. 서울 양반들이 한 명은 흑산도로 가고 한 명은 진해로 왔어요. 근데 실학자인 정약전 선생은 모든 물고기를 해부하고 척추수까지 헤아려 가지고 자산어보라는 명서를 짓게 되죠. 근데 한학자인 김여 선생은 우해, 진해에서 받는 이채로운 물고기에 대한 기록인데 이 한학자이다 보니까 시를 썼어요. 근데 언유법과 과장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포항 앞에서 자주 나는 부시리를 만나면은 집채만한 물고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경성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이 1900년대 말에 한번 번역을 하셨고 그 다음 제가 한번 손을 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19세기 초 담정은
과연 우헤이오브에 등장하는 150종의 해양생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경선대학교 교수님이 썼는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해양 상식을 좀 보태서 나름 이제 한 150종의 이 19세기 초 담정이 봤던 해양 생물에 대한 이 동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걸 거다, 이건 이걸 거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 15권 정도 썼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책이 19세기 초 담정은 무엇을 보았나, 이 책입니다. 나중에 제가 간략한 퀴즈를 한두 개 내드릴게요. 책을 한두 권 가져왔는데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바다 동물들은 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2명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자 어린이 이름이 뭐예요? 오늘 아버지한테 집에 가가지고 아빠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어요? 물어보면은 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졌지만 그 이름 속에 어떻게 살아라는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좀 더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그 자존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의 이름을 알고 친구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친구 이름을 부를 때와 그냥 친구를 부를 때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바다 동물들도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출발해서 만들어낸 책이 이 바다에서 건진 생명의 이름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뭐 전시도 자주 합니다. 저는 대중들에게 뭐 기자의 본능이 자기가 받는 걸 알리는 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대중들에게 이제 만나는 기회를 이 전시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14번 정도 이 수중사진 전시 또 극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시를 통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뭐 이름입니다. 뭐 저는 이름의 분류를 크게 4가지로 이제 테마를 지으면은 모든 해양 생물 이름이 포함이 된다. 뭐 생긴 모양에서 나온 이름들, 또 생태적인 특성, 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육지 생물들 이름에서 따왔는 이름이 많아요. 이런 이름들. 또 전설이나 민담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 이런 이름을 크게 집을 4개를 지어놓고 세계에서 20만 종의 해양 생물들을 하나씩 넣으면은 이 틀 안에 다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은 지금 어떤 물고기가 보입니까? 어떤 해양 생물이 보이십니까? 해마, 그렇죠. 뭐 해마 생긴 모양에 따라서 해마라고 이름이 지었죠. 말미잘력이 있죠. 말미잘이 왜 말미잘일까요? 이름이 왜 내가 생긴 모양이랄까요? 그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왜 그 항문 탈장한 항문의 끝을 우리 선조들은 순 우리말로 미자발이라 했습니다. 미자발이. 그래서 친구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자기 마음을 다 꼽아치는 것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한다 하죠. 그래서 선조들이 옛날 말미잘을 관찰했을 때 말미잘을 탁 건드리니까 촉수가 사가라들고 이렇게 강장만 남았는 게 항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자발인데 이걸 사람 항문이라 보긴 좀 말하기 그러니까 옛날에 제일 많이 붙였던 접두사에 말자와 개자를 붙인 거예요. 만만할 때 말자 개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말미자발이가 말미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미잘을 이제 생긴 모양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적인 관점과 서구적인 관점이 참 재밌습니다. 그 말미잘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 아네모네거든요. 아네모네라는 꽃이 있어요. 여름꽃이죠. 여름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꽃잎이 싹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말미잘을 볼 때 시 아네모네 꽃처럼 촉수가 싹 사그라든다, 없어진다. 그래서 시 아네모네라고 이름 지은 거죠. 그래서 저는 동양, 서양, 또 중국, 또 일본 이런 이름에 대한 유래를 이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나 관습이나 철학들이 다 묻어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어떤 해양 생물이 보입니까? 응? 크게. 긴 가시성게. 요 말씀이죠. 긴 가시성게. 네, 열대지방에서 있는 성게죠. 성게도 왜 생긴 모양에 따라서 내가 이름을 지었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성게란 말 자체가 제주도 방언 섬이라는 게 있어요. 섬이 제주도 성게가 많이 자라잖아요. 섬이 제주도 방언으로 가시란 뜻이거든. 그래 가시 모양을 생겼는 동물이라서 성게라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난 생긴 모양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또 보시면은 뭐 생태적인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우리 해양 생물이 보이나요? 네, 크게. 예, 속. 속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속. 제일 첫 번째. 속이 왜 속일까요? 어촌에 할머니들이, 저는 개마을을 다니다 보면 참 재밌는 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개 털을 붙여가 구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속이란 동물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자기 구멍 속, 자기 실 속에 뭔가 간지러운 개털이 들어오니까 이걸 꽉 움켜 잡아요.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속 빼내죠. 그래, 속 빼낸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태적인 특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또 어떤 동물이 보이나요? 홍합. 네, 홍합. 담치라고도 하죠. 담치. 우리 원래 홍합은 이 붉은 홍자에 합할 조개 합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민물 담자에 채소 채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담채라고 했죠. 왜 담채라냐면은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은 짜고 간간한데 그 홍합, 담채를 건져가지고 물에 씻어서 끓이면은 담백한 맛이 나거든. 이게 짜지 않고 담백하다 해서 담채가 또 붉은 속살을 가질 때 홍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태적인 특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뭐 다 흔한 이름들입니다. 육지 생물에서 이름들이 다 따왔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보이나요? 쥐치. 우리 친구 해양에 대해서 많이 아는구나. 갯민숭 달팽이도 알고. 뭐 쥐치부터 한번 볼까요? 쥐치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쥐치는 왜 쥐칠까? 예, 주둥이 모양이 쥐를 닮았어. 땅에 기어다니 쥐를 닮았어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서 쥐치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애들도 물을 쫙 들이켜가지고 그 다음에 주둥이를 쥐처럼 노조를 만들어가 물을 푹 뿌립니다. 뱉어냅니다. 그러면 이 압력으로 성게 같은 게 헷가닥 뒤집어져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모래가 팍 뒤집어지면서 유기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쥐치가 그걸 뜯어먹거나 잡아먹어요. 우리 친구 갯민숭 달팽이 이야기했는데 좋아요. 갯민숭 달팽이 어딨나? 여기 있네. 제일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갯민숭 달팽이는 말 그대로 연체동물인데 달팽이를 닮았어. 그런데 달팽이는 폐각이 있지. 딱딱한 폐각이 있지. 폐각이 없이 민숭민숭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민숭이야. 그런데 바다 생물을 뜻하는 개자가 붙었어. 그래서 갯민숭 달팽이가 된 거예요. 갯민숭 달팽이는 굉장히 작은 동물이에요. 손가락 크기보다 작죠. 모든 동물들이 만만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작은 동물이지만 애들은 몸속에 약한 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동물이 보이나요? 범돔. 친구 잘하네. 범돔. 가운데 제일 오른쪽이 범돔입니다. 그럼 우리가 친구가 이야기해보자. 범돔은 왜 범돔일까? 옳지. 호랑이 줄무늬가 있어서 범돔인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호랑이 범자를 써서 범돔이라 붙인 거야. 근데 범돔은 손바닥 크기만한 작은 물고기야. 또 맛이 없어가지고 잘 안 잡아먹어. 그래서 범돔이라고 부르죠. 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가 참 이게 하나씩 하면은 뭐 한 동물에 한 시간씩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재밌는 동물들입니다. 다 나름으로 민담이나 전설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어떤 동물이 보이나요? 범고래. 범고래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범고래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어떤 게 보이나요? 뭐가 보일까? 한번 볼까요? 여기는 히드라라는 동물입니다. 히드라하고 여기는 군소가 보이고요. 전어가 보이고 정어리가 보이고 오징어가 보이고 삼치가 보이고 갑오징어, 삼치가 보이고 갑오징어 아닙니다. 그냥 오징어예요. 오징어 보이고 삼치가 보이고 우리나라 그 해양생물 중에서 이름이 가장 많은 게 명태입니다. 명태. 명태가 보여요. 명태 이름만 지금 이야기해도 한 50가지 나올 것 같다. 명태가 많아. 얼린 명태가 뭡니까? 동태. 생명태는? 그러면 조금 덜 자란 명태를 꾸덕꾸덕 말리면 뭐가 돼요? 코다리. 명태 새끼가 노가리이지. 그 명태 중에서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황태. 겨울철에 누렇게 익었다가 얼었다 말랐다 하면 황태가 되잖아요. 이 명태를 덕장에 얼려놓고 잘 마르면 누르스러운 황태가 되는데 이게 머리가 툭 떨어지면 무두태가 되고 몸체로 떨어지면 낙태가 되고 또 요새 지구가 기후변화로 이제 지구가 너무 따뜻해졌어. 그러면 이게 시꺼멓게 말라. 이게 흑태가 되는, 먹태가 되는 거예요. 요새 먹태 안주가 많은 게 그만큼 덕장이 온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추우가 꽉 마르면 백태가 돼. 백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명태가 옛날 우리나라 바다 많이 잡혔는데 이제 안 잡히니까
우리나라 바다 잡히는 게 이제 진짜 명태래가 진태가 되고, 또 검처럼 비슷한 금태가 되고, 외국에서 잡히면 원양태가 되고, 낚시로 잡으면 낙태가 되고, 거물로 잡으면 망태가 되고, 1월에 잡히면 1태, 2태, 3태, 춘태, 추태, 하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제사상에 올라오는 북어는 왜 북을까요? 퀴즈입니다. 제가 준비한 책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북어는 왜 북어라고 이름 지어졌을까? 우리 또 댕기풀이 할 때 많이 맞아보신 분들이 아닙니다. 왜 북을까? 북자가 북녘 북자를 써요. 왜 북었냐면요, 이 모든 해양 생물들은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류에서 이름들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강원도에서 잡혔던 명태를, 싱싱한 명태를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 못 먹잖아요. 그래서 물류를 위해서 이 명태를 바짝 말려서 경상도나 전라도로 이제 지게찜을 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랫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명태가 북어가 오면은 북쪽에서 왔는 물고기에 대해서 북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북녘북자를 쓴 거예요. 그게 북어가 된 거죠. 제가 고래에 대해서 조금 아끼자 말씀드렸는 거는, 제가 사실 그 바다 동물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바로 고래 때문입니다. 고래는 어떤 우리 오감 중에 눈으로 보는 것, 소리로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등 있지 않습니까? 촉감이 있고, 어떤 오감 중에 하나와 관계 있을까? 고래는? 크게 하면 맞습니다. 소리. 고래는 소리와 관계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래 고함 지른다 하잖아. 옛날에 용에게 9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희, 애자, 가희 뭐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바로 포레라는 용과, 자기 아버지 용과 가장 많이 닮았는 게 셋째 아들 포레였습니다. 근데 포레는 다른 용의 9 아들 중에 8 아들은 굉장히 힘도 세고 무섭고 잔인하기도 한데, 포레는 겁이 너무 많아. 근데 포레가 살았는 곳이 바닷가에 살았거든. 근데 포레란 친구가 겁이 너무 많아가 매일 우는데, 포레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수평선 너머로 커다란 동물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크게 울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선 너머 나타나는 동물이 바로 고래였거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용의 셋째 아들 포레를 두들겨 울리는 동물이라 해서 두들길 고자에 포레레자를 써서 고래가 된 거예요. 그 고래가 이제 어미 축약되다가 고래로 반한 거죠. 그래서 선조들은 이 종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절에 가시거든 그 종각의 종류에 앉아있는 이 동물을 보세요. 다 포레가 앉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용호의 셋째 아들 포레를 종 위에다 앉혀뒀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를 닮았는 나무 당목으로 종을 쳤어요. 그럼 종소리에 포레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앉아있는데 고래가 다가오니까, 그지? 그래서 포레는 산천이 떠나가도록 우는 거예요. 그럼 종소리가 더 크게 나겠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용호의 셋째 아들 포레를 종 위에 앉혀두고 고래를 닮았는 나무로 이제 종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소리와 관계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방금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중국 고흐서의 진주선이라는 고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읽다가 보고, 야, 정말 바다 동물 이름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만하게 지어진 이름이 없구나, 다 재밌구나.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뭐 책도 많이 받고, 또 어촌 마을을 다니면서 할머니 이 동물 이름은 뭐예요? 꼬리를 물고, 그래서 만들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다에서 건진 생명의 이름들. 그 속에 이제 한 300, 한 50가지 정도 동물 이름에 대한 유래를 추적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바다 동물 이름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또 제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 분 있으면 그분 이야기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상의 동물 중에 제일 큰 동물이죠. 대왕고래, 흰 긴 수염고래. 길이가 한 30m 정도 되는. 한번 코끼리 40마리 무게, 사람이 2667명의 무게가 비슷한 거예요. 이 고래는 크게 이제 또 수염고래와 이렇게 이빨고래로 나뉘죠. 수염고래는 뭐 잘 아시겠죠. 이 수염으로 그름막으로 물을 들이켜 가지고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 걸러 먹는 고래가 수염고래고, 이빨고래는 돌고래처럼 물이 지어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게 이제 이빨고래입니다. 이런 고래의 특성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래상어입니다. 뭐 가장 큰 물고기죠. 이게 고래상어란 이름이 왜 고래상어냐면은 얘들이 연골오류입니다. 연골오류로서 뼈가 상어처럼 연골로 가지고 있어서 연골오류인데, 또 신기한 거는 먹이를 먹는 습성이 수염고래처럼 물을 들이켜 가지고 수염으로 걸러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고래상어가 또는 고래가 물을 들이킬 때 이 흡입력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 우리 후배 모델이 가게 하고 입에 손을 안 대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손이 정말 쏙 빨려 들어가요. 그 정도로 흡입력이 있더라. 우리 동화의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정말 동화만은 아니구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지금 4가지 동물, 바다 물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물고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일 왼쪽 위에는 고등어고, 그 다음에 청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기가 보이고, 홍어가 보입니다. 네. 무리를 지어다니는 어류. 무리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스토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고등어가 보이고, 청어가 보이고, 조기가 보이고, 홍어가 보입니다. 고등어, 청어, 조기, 홍어. 자, 네, 숙성. 그렇습니다. 숙성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북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어류들의 공통점은 그 자연 상태, 바로 잡았을 때 상태보다 유통 과정을 늘리기 위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진 어류들이다, 그런 거죠. 고등어가 이 포항 영덕지방에서 잡은 고등어가 안동으로 넘어가려면,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은 상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게 강고등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우리 포항 지방 명물이죠.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말리면 과메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 전라도 지방에서 조기를 잡아서 잘 말리면 굴비가 되잖아요. 또 흑산도에서 잡은 홍어가 바다를 넘어오면은 이 약간 매콤 콩콩한 홍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또 물류로 인해서 생기는 물고기 이름들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 분들 만났으니까 정말 다행스러운데, 우리 포항이나 저도 부산에 있지만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비싼 돈을 주고 간 고등어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간 고등어는 정말 힘들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안동이나 상주 사람들이 고등어를 먹고 싶으니까 간을 쳐서 먹는 거잖아요. 원래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소화효소 위장하고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 바닷가에서 싱싱한 어류를 먹는 사람들이 이 강고등어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런데 안동이나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생고등어를 먹으면 또 배탈이 나요. 그 대대적으로 이용한 소화효소가 다르거든요. 구태여 우리는 싱싱한 고등어와 또 싱싱한 청어를 맛볼 수가 있는데 비싼 돈 주고 강고등어를 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자, 장어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어라고 다 부르죠. 이름이 뭘까? 누가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하면은, 왼쪽부터. 이거요? 제일 왼쪽에 시커먼 거 민물장어. 맞습니다. 민물장어. 장어 중에 제일 비싼 민물장어. 그 다음 위에 거는 갯장어. 지금 8월이 철인 하모라고 하죠. 하모가 일본말로 하무란 뜻이 물다란 뜻이에요. 애들이 길이가 한 2m 정도 돼. 올려놓으면 막 사람을 정말 팍팍 물어뜯어요. 굉장히 무서운 어류죠.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에는 개의 이빨을 닮은 물고기를 해가 견아려로 나옵니다. 그만큼 좀 난폭한 물고기죠. 맞습니다. 갯장어, 하모. 그다음 가운데는 꼼장어죠. 꼼장어. 사실 꼼장어는 어류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모든 어류는 척추동물이고 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이 꼼장어는 턱이 없어요. 무악류, 턱이 없는 무악류고, 또 좀 식생하는 방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둥그런 입을 붙여가지고 그 상대의 살과 피를 빨아먹거든. 그래서 원구류라 부르죠. 원구류.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일본말로 안하고 붕장어라 부르는 그 장어류들입니다. 이렇게 4가지 장어류들이
우리가 식생할 수 있는 그런 긴 물고기들인 거죠. 자, 뭐 이름에 대해서 쭉 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좀 더 질문 서로가 토론할 시간 되면은 그 이름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나 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관심을 가졌던 테마가 모든 동물들은 위기 탈출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위기 탈출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도망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위기 탈출입니다. 근데 바다 동물들도 이렇게 빠르게 헤엄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 빠르게 헤엄치지 못하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자기 학습과 유전에 따라서 위기 탈출 방법들을 익히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네, 그렇죠. 바다의 카멜레온처럼 색을 변화시켜 가지고 포식자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위장, 맞습니다. 뭐 그 카멜레온처럼 위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몸에다가 우리 군인들 철모에 풀을 꼽듯이 풀을 꽂고 다니는 바다 동물도 있어요. 몸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워요. 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또 보고처럼 빠르게 헤엄 못 치잖아요. 보고 물속에서 만나면 굉장히 귀여워요. 덩치는 이런데 몸을 벌려가지고 막 지느러미를 움직이는데 RPM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속도는 안 나가죠. 항상 기아 1단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보고는 자기 속력이 느린 걸 알기 때문에 몸에다 독을 축적을 하죠. 그럼 다른 녀석들이 내 친구가 쟤를 잡아먹었는데 쟤가 몸이 안 좋아. 그러면 학습적으로 쟤는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테마를 나눠봤는 게 한 16가지 정도. 포식동물이 결코 네, 이렇게 뭐 바다의 카멜레온 흉내내기, 몸의 일부를 포기하는 동물들, 또 독이 있는 먹이를 섭취하는, 독이 있는 먹이를 섭취해가 독을 가지는 거. 일본의 해양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보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고 독이 많으니까 이 보고 독이 왜 생기느냐를 연구를 했어. 근데 보고독은 태어날 땐 독이 없어요. 보고가 독이 있는 먹이를 먹어서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장 안에다가 보고에다가 독이 없는 먹이만 먹이니까 보고가 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시판이 됐을까요? 안 됐어. 개발은 했는데, 연구원회가 만들었는데 왜 안 되냐니까 헷갈린다고. 독이 있는 놈과 독이 없는 놈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독이 있는 먹이를 먹으면 독이 생기는 게 보고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을 변화시키는 동물도 있고, 또 몸에 자기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짊어지고 다니는 동물이 있어. 대표적인 게 소라개 같은 거죠. 자기가 이 몸이 연약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소라 껍데기 속에 들어가 살잖아. 이게 소라개. 또 어떤 게 있나? 공생하는 동물들, 무리를 이룬 바다 동물들. 또 바다 동물들도 동료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포식자를 몰아내는 동물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테마를 나누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 생물 이름처럼 하나의 집을 짓고 보니까 동물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 한 15가지 정도 집 속에 다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스타디를 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엄청나죠. 정어리입니다. 정어리가 지금 최소 수만 마리가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필리핀입니다. 바닷속에서 보는데요,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새까맣게 돼요. 태양을 가릴 정도로 정어리 떼가 수만 마리가 이렇게 저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동물들, 정어리는 정말 우리 인류뿐 아니고 모든 해양 동물들에게 유익한 종입니다. 얘들은 식물성 플랑크톤만 먹으면서 모든 동물의 먹이가 되는 동물이거든. 그래서 정어리를 두고 바다의 살이라 부릅니다. 모든 동물들이 밥처럼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정어리들, 길이가 7cm 정도밖에 안 되는 정어리들은 왜 이렇게 무리를 이룰까요?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왜 무리를 이룰까요? 손 들고 해야죠. 네. 네. 그것도 종족 보존을 위한 방법이다, 그죠? 많이 잡혀도 생명체가 유지된다.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돌고래가 정어리를 좋아합니다. 돌고래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뭐처럼 보여? 와,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로 한 번에 포식할 수가 있어요. 제 말씀도 이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작은 동물들이 무리를 이룬 이유가 포식자가 나타나면 포식자보다 크게 보이기 위해서 무리를 이룬다, 이렇게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논리 같아요. 그 정도로 정어리들이 머리가 좋다면 이 바다 환경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설은 뭐냐면요, 선생님들 보셨을 때 지금 제가 나타나니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정어리들이 저를 경계하기 위해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실 때 이 가운데가 안전할까요? 가장자리가 안전할까요? 가운데가 안전하죠. 가운데가. 가장자리는 포식자가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동물들은 본능적인 이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가장자리에서 안전한 안쪽으로 계속 파고들니까 이 모양새가 기기묘묘하게 계속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죠. 지금 바다 거북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흩어져 있던 정어리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 게 정어리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가지고 보면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물고기들이 다 왼쪽으로 방향을 쫙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인 거죠. 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이죠. 지금 다이브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던 정어리들이 이쪽 가장자리에서는 왼쪽으로 방향을 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룬 이유는 포식자보다 크게 보이기 위함보다는 안전한 안쪽으로 모여드는 그런 집단적인 이기심의 발로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어느 논문에서 저도 읽었습니다. 읽고 저도 이제 그 사진으로 증명을 했는 게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럼 무리를 이루었을 때 동물들이 유리한 점은 어떤 점이 유리할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죽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으니까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포식자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왜 헷갈리냐면은 이 포식자가 공격하려는데 누구를 먹을지를 갖다가 주저주저 공격 대상을 찾는 게 헷갈릴 수도 있겠죠. 또 무리를 이루다 보면은 모든 물고기들이 포식자를 경계할 수 있는 눈이 수천 개, 수만 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구태여 짝지를 찾으러 멀리 다닐 필요가 없어. 바로 옆에 짝지가 있잖아요. 또 동료의 습관을 통해서 자기 습관을 또 수정하거나 고칠 수가 있어요. 또 먼 길을 이동할 때 앞에 가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파장을 따라가면 좀 손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유리한 점이겠죠. 제가 정리했는 게 무리를 이뤘을 때 유리한 점들이 적을 발견하기 쉬워요, 번식하기 쉬워요, 동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헤엄칠 때 편리해요, 또 서로 도와서 사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무리를 이뤘을 때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한 마리가 병들면 전염되겠죠. 전염병이 취약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식자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점점 그 어로 기술이 발달되니까 요새 이 어군 탐지기라는 장비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와, 대단한 장비입니다. 어군 탐지기를 바다 배 밑바닥에다 대고 딱 소나를 쏘면은 수십 몇 메다의 어느 정도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물고기 형태가 딱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수십 메다 그물을 던지면 한 번에 다 잡아요. 그래서 남해당할 수가 있는 거지. 무리를 이뤘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뒤에 분 한 분이 카멜레온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카멜레온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네, 오징어, 문어. 와, 오징어하고 문어는요,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는데 1초면 됩니다. 대단한 동물들입니다. 오징어는 처음에 흰색으로 있다가 흥분하거나 성이 나거나 자기가 또 발전기가 되고 또 생식을 할 때는 붉게 변해요. 또 성이 나고 막 굉장히 불쾌해지면 검붉은색으로 변해버려요. 문어를 만나가지고 먹물을 계속 한 3번 정도 소개하면은 이 탈진해요. 그냥 하얗게 변해버려요. 색깔이 변하는 거죠. 색깔 변화를 통해 자기 생각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카멜레온 동물이라면은 우리 넙치나 가자미 같은 종류들, 애들은 한 1분 정도 걸려요. 바닥에 두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근데 가자미나 넙치는 더 신기한 게 색깔만 변화시킬 뿐 아니고 바닥면의 형상을 흉내냅니다. 자갈 바닥에 있으면 몸의 무늬를 자갈 모양으로 바꾸고요, 모래 바닥에 있으면 모래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 정도로 가자미와 넙치는 색깔 플러스 몸의 질감까지 바꾸는 게 가자미와 넙치입니다.
그 재밌는 동물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져왔는 게 신뱅이란 친구입니다. 그 아기목에 속하는 깨구리처럼 생겼다가 영어명으로는 프록핏인데, 이 신뱅이란 동물은 굉장히 움직임이 느려요.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린데 자기 몸의 색깔을 주변 색깔에 맞추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닷속을 다니다 보면 신뱅이를 다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뱅이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뱅이를 많이 찍어봤습니다. 해면에 숨어있는 신뱅이, 또 여기 회색 해면에 숨어있는 신뱅이, 이 아가미만 끔뻑끔뻑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뱅이가 굉장히 움직임은 느리지만 대단한 순발력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입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숨기기도 하고 사냥을 위해서 몸을 은신하고 있다가 앞에 만만한 물고기가 지나가면은 이 거대한 입을 순간적으로 확 벌려서 낚아채고. 저도 사진을 찍다 놀랐는데 언제 앞에 물고기가 사라졌는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탁 이렇게 잡아먹어요. 이제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다른 거죠. 뭐 제가 그 바다 동물 중에 흥미롭게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게입니다. 성게 좋아하시죠? 운이라고 이제 성게 생식소를 먹으면 맛있잖아요. 달콤하고요. 근데 성게는 이 극단적으로 야행성 동물입니다.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낮 시간대 해가 있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성게들은 태양을 막기 위해서 바닷말이나 해조류로 덮어서고 있어요. 그다음 바닷말이나 해조류가 없는 바다에서는 자갈도 덮어서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죠. 이 바닷말을 덮어서고, 바닷말이 없으면 자갈도 덮어서고, 자갈이 없으면 조개 껍데기, 이거마저 없으면 쓰레기까지 머리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막기 위해서. 근데 성게도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자, 제가 위기 탈출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는 언제일까? 성게는 등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게의 가장 큰 위기는 몸이 뒤집어졌을 때, 배에는 가시가 없거든요. 그럼 성게는 몸이 뒤집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성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뒤집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스크럼을 짜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리가 뒤집어지더라도 옆에 친구가 어깨를 걸고 받쳐주는 거죠. 또 낮 시간 동안은 이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몸이 뒤집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자기들 나름으로 그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 유전과 또 학습으로 이제 터득하고 있는 거죠. 뭐 군소, 색소를 뿜어내는 군소나 또 이제 문어들, 이 문어를 괴롭히면 안 되는데요. 그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문어를 이 머리를 착착착 만져줬어요.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 먹물을 쫙 뿜어내는 겁니다. 문어가 한 3번 정도 먹물을 뿜어내면요 도망을 안 가요. 탈진해버려요. 쭉 주저앉아버려요. 이런 식이죠. 문어가 먹물을 뿜어내면서 그 추진력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는 모습. 참 신기한 게 처음 빨간 색깔이 먹물을 뿜어내면서 몸 색깔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닷속을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은 제일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 그물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나 그물 속에 갇혀 있는 문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로 행위로 잡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장려를 하거나 그래 해야겠지만 유령업이라고 많아요. 그물이 지나가다 그물이 끊어져 가지고 바닷속에 너불거린다든가 아니 폐그물, 폐어망 속에 갇혀 있는 해양 동물들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 빠르게 잡아 올려가 빠르게 이제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닷속에서 갇혀진 상태로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들고 썩게 되고, 그러면 바닷물이 또 오염되고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문어를 한 만났습니다. 문어를 보면요, 둘 다 이제 폐어망 속에 갇혀 있는 문어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문어가 참 지혜로워요. 자기가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왼쪽에 있는 수컷이 8개의 다리 중에 문어는 하나가 교적기입니다. 수컷은 교적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적기를 가지고 정액을 다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죽더라도 이 정액이 날아가서 어느 암컷이 낳는 알에 수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뱉어내는 거예요. 옆에 잡혀 있는 암컷은 몸에 있는 알을 다 뱉어내는 거예요.
이 문어가 자기 마지막을 아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내 몸에 있는 정자와 또 앙컷이 어딘가에서 이제 앙컷이 뿜어낼 난자 알과 만나서 수정을 이루어지는 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이겁니다. 애들도 자기 최후를 안다는 거죠. 무슨 물고기일까요? 우리나라 바다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제일 많은 물고기가 망둥이고 두 번째로 많은 물고기가 술뱅이라고 부르는 용치놀래기입니다. 여기 용치놀래기죠. 저는 이제 제 책에다 늘 쓰는데 용치놀래기가 이 밀림의 그 사자와 맞짱을 뜰 수 있는 하이에나를 닮았어. 바다 속에 사는 하이에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막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포식자가 잡았는 먹잇감도 뺏어 먹습니다. 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애들이 볼 때는 저도 거대한 동물로 보이는 거죠. 저를 따라서 수십 마리가 쫙 따라옵니다. 따라가지고 내가 돌이라도 한번 들쳐주면 돌로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성게를 하나 손에 얹어놓으면 성게를 가시도 남기지 않고 다 발라 먹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날카롭고 포식성이 강한 물고기입니다. 왜 용치놀래기라 이름 지었냐면 제가 이 사진 찍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용치놀래기만 쫓아다니면서 이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그 앞에 있는 이빨 두 개가 용어 이빨을 닮았다 해서 용치놀래기라고 부른 거예요. 이 두 개 이빨로 모든 걸 갉아먹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해파리가 많다. 그래서 지치를 방류해가 해파리를 자연스럽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치 방류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울릉도에서 찍었는 건데요. 이 지치보다 해파리를 더 먹는 게 용치놀래기였습니다. 그게 왜 사람들이 이 흔한 용치놀래기에 대한 좀 더 확산 운동을 하지 않고 비싼 지치를 잡아가지고 지치를 자꾸 이제 방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의 일부를 포기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종족을 유지하는 종입니다. 극비동물의 특징이죠. 아무로 불가사리가 지금 다리가 하나 잘렸어. 잘린 몸에서 다리가 하나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불가사리는 별불가사리, 빨강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이런 아무로 불가사리가 있는데 모든 불가사리가 다 바다 동물들의 그 천적은 아닙니다. 단지 이 하나 아무로 불가사리가 조개를 포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내는 작업들이 아무로 불가사리를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별불가사리 잡지 말자. 별불가사리는 우리 고유종이고 이 별불가사리는 팔이 짧아요. 그래서 조개를 잡아먹을 만큼 빠르게 기어가지도 못하고 또 조개를 움켜쥘 힘도 약해요. 대신 아무로 불가사리는 크기가 한 30cm 정도 되는 큰 불가사리입니다. 엉금엉금 기어가가 조개를 딱 잡아가 비틀어가지고 텀을 벌려서 위장을 집어넣어가 소화를 시키는 그런 아무로 불가사리거든요. 근데 옛날 다이버들을 고용해서 불가사리 제거 작업하면 다 5월달 물이 따뜻할 때 들어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아무로 불가사리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이야. 5월달에는 바다 들어가도 없어요. 그래서 잡아내는 게 별불가사리밖에 못 잡아내는 거예요. 빨간 불가사리밖에. 이게 아무로 불가사리를 잡으려면은 11월이나 12월 겨울에 들어가서 불가사리를 잡아내야지 제대로 잡는 겁니다. 우리 아무로가 왜 아무로일까요? 불가사리 이름 앞에 붙은 아무로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 흑룡강의 러시아 발음이 아무로입니다. 흑룡강이 아무로강인 거예요. 아무로라는 이름 붙는 거는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 북부지방의 오츠크의 캄차카 반도 그쪽에 살아가는 동물이 내려왔구나. 그래서 아무로입니다. 차가운 환경을 좋아하는 거죠. 아무로 장지뱀, 아무로 표범, 아무로 깨구리 다 북방산이에요. 아무로 불가사리도 북방산인 거죠. 차가운 물을 좋아해. 애들을 보려면은 11월, 12월 겨울에 들어가야지 애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는 게 전 남극을 3번을 다녀왔는데 북극을 2번 다녀왔습니다. 북극 바다 가면 아무로 불가사리 굉장히 많아요. 남극 바다에도 캄차카 반도에는 아무로 불가사리가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남극까지 오게 됐을까? 네? 배를 타고 배를 어떻게 탔을까요? 네. 붙어가지고. 붙어서 오기는 10,000km를 붙어서 오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오냐면요, 물론 배를 타고 옵니다. 이 배가 있잖아요. 화물선이 있는데 배가 짐을 많이 실었는 배가 안전할까요? 짐을 다 버렸는 배가 안정적일까요? 많이 실은 배가 안정적입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선박 활동이 많을 때 이 배에 화물을 실을 때는, 화물을 싣지 않을 때는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물을 실어요. 바닷물을 실어요. 이 바닷물을 실을 때 아모르 불가사리 지중해에 있는 진주 담치들 유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 이 배가 가가지고 짐을 실을 때는 또 무거우니까 실어왔는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바다에 막 유생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평형수가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IMO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평형수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연안에 배를 대기 10km 전에 평형수를 다 버려야 되고, 버리기 전에는 오존 살균이나 전기분해나 끓이거나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고 방류하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이 남극으로 왔던 화물선이 아무르 불가사리 유생을 러시아에서 실어서 날랐는 거예요. 남극 바다 가면은 이 아무르 불가사들이 막 기어다닙니다. 이 생태계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 불가사리는 정말 무서운 동물이에요. 뭐든지 다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먹는데 이 말 그대로 절대 죽일 수 없다. 불가살이잖아요. 예. 다리를 잘라가 던져놓으면 다리가 새로운 개체가 되고, 이 잘라진 다리에서는 또 다리가 나타나. 이게 극피동물의 특징이잖아요. 대표적인 극피동물이 불가사리, 성게, 또 뭐가 있습니까? 개꼬사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극피동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해삼 좋아해요. 해삼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자죠. 우리 이 초밥집 가면 와다라잖아. 고노 와다,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양식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발전했는 것 같아요. 일본 양식업자들은 해삼을 횡으로 잘라서 던져놓고 내장을 빼서 수확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2마리 해삼이 또 내장이 또 나타나요. 그럼 또 내장을 빼서 또 양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양식을 한다더라고요. 사실 그 바다 가서 해삼을 만나면은 얘들 해삼을 계속 자극을 줘. 해삼을 처음 자극을 주면 애가 몸을 처음에 뗀뗀하게 굳힙니다. 그럼 더 계속 더 자극을 주면은 이 항문으로 창자를 다 뱉어냅니다. 내 창자만 먹고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괴롭히면 애가 코처럼 풀어져 버려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해삼도 이 극비동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창자가 맛있는 걸 자기도 알아. 그래 창자만 먹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창자를 다 뱉어내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창자가 또 생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뱉어내는 거예요. 불가사리도 이 거미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건드리면은 자기 스스로 다리를 잘라버려. 자르고 도망가. 그래서 잘린 다리에 동물들이 관심을 가질 때 도망가는 거죠. 근데 좀 지나면 또 다리가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다리를 마음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포항공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리라 기대를 하는데, 이런 극피 동물들의 생태적인 특성만 잘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병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몸이 상처가 난다, 다친다 했을 때 이런 극피 동물들이 유전자를 합성을 하면은 몸이 재생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요새 탈모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탈모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 재생이 되면은 머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유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동물들이 사람보다 앞서 있는 동물들도 있더라는 거죠. 불가사리는 참 대단한 동물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지금 불가사리가 이제 성게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막 반쪽으로 성게를 막 잡아가지고 뜯어 먹습니다. 지금 위장을 내는 거예요. 위장을 밀어내가지고 위장으로 소화를 바로 시킵니다. 그래 되면 한 1분 정도 지나면 말끔하게 이렇게 다 깔아먹어버려요. 네, 불가사리는 정말 대단한 동물이, 사람들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집어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입으로 씹고 속으로 넣어서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위장을 마음대로 냈다 뺐다 합니다. 위장을 내어가지고, 이게 위장입니다. 젤라틴 형태의 위장을 내어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또 위장을 또 철술시키는 그런 손으로 짚고 입으로 씹고 소화하는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려. 바로 위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잡혀가 하루 정도 지나면 탈진해내. 탈진하면 그물 바다로 깔아앉으면 불가사들이 와 달라듭니다. 달라들어가지고 그물에 붙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장을 빼내요. 10cm나 빼낼 수 있어요. 위장을 빼가지고 그물 안에 있는 탈진한 물고기들을 바로 소화시켜버려요. 소화시키고 다 먹고 나면 위장을 다시 집어넣어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동물이죠. 그래서 불가사리는 아마 처음에 지구상에 만들어진 이후부터 별로 진화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나름 완벽했다는 거예요. 진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불가사리들은요, 이렇게 포식을 할 때 협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루를 날을 잡고 이제 불가사리가 멍게를 잡아 먹는 모습을 봤어요. 멍게는 딱딱한 피낭질이잖아요. 그럼 불가사리는 멍게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여러분들 불가사리라 생각해봐요. 멍게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위장을 빼낼 수가 있어. 불가사리가요, 멍게 다음에 멍게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멍게를 보시면은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딱 닫았을 때 십자 드라이버로 생겼는 모양이 입수공입니다. 그리로 호흡을 합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생긴 모양이 출수공입니다. 그리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불가사리들은 이 멍게의 입수공을 알아요. 호흡기를. 그래서 쫙 달라들어요. 달라들어가지고 입수공, 십자 드라이버로 생긴 입수공을 틀어 막아버려요. 손으로, 완으로 틀어 막으면은 멍게가 좀 견디겠죠. 견디다가 나중에는 질식사해요. 바다 물속에서 물을 끌어망가지고 희박한 산소를 걸러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입수공을 막아버렸잖아요. 질식사하게 되면 멍게가 죽으면서 껍질이 흐늘흐늘해지는 거예요. 흐늘흐늘해지면 그때부터 흐늘흐늘해지는 껍질에다가 위액을 분사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는 속살을 빼먹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몇 마리가 달라들어가지고 멍게의 입수공을 틀어막고 숨을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보고입니다. 자기 몸을 부풀리는 거. 모든 보고는 이 독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 가시 보고 같은 경우는 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신 몸에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어. 만지면은 송곳처럼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런 가시 보고들. 보고독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독입니다. 테트라도톡신. 끓여도 죽지 않고 독이 없어지지 않고 해독제도 없어. 혹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지나가다가 아니지. 누군가가 보고독을 먹고 혼절을 했어. 기절을 했어.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응급처치가 뭘까? 보고독은 근육성 독입니다. 테트라도톡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응급처치가 인공호흡. 보고독은 신경성 독이 아니고 근육성 독이기 때문에 모든 몸의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는 근육도 마비가 되고 허파도 마비가 되고 심장도 마비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말은 못하고 생각은 다 하고 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다 하고 다 느끼고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려요. 단지 몸에 있는 근육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응급처치는 근육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통해 숨을 덜어 쉬어줘야 돼요.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면은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약 10리터 정도의 물을 입으로 호수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배설을 해가 독을 희석시켜서 빼내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이게 테트라도톡신의 특징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공생하는 것 귀엽죠? 제가 태국에서 찍었는 흰 동아리돔과 말미잘의 공생 모습입니다. 이 말미잘이 지금 독이 굉장히 올랐어요. 이 동물들이 색깔이 굉장히 컬러풀한 거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미잘이 평소에 약간 회색으로 있다가 제가 가까이 가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해가 독을 팍 올리고 있는 겁니다. 두 마리 공생관계죠. 흰 동아리돔은 말미잘 독에 면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흰 동아리돔을 만만하게 못 보겠죠. 못 접근하겠죠. 대신 말미잘은 흰 동아리돔이 유혹해오는 다른 물고기를 독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로 도움되는 공생관계니까 상리공생이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아는 가이드들이 많습니다. 하루 전화가 와가지고 막 샬라샬라한데 들어보니 그거야. 이 빨리 와라. 그 지금 흰 동아리가 말미잘 옆에다가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장비를 챙겨서 가니까 옆에 지금 전부 다 이제 알을 낳는 겁니다. 알을 놓고 이제 수정란이 곧 수정될 그런 부화될 단계입니다. 다 알입니다. 그리고 흰 동아리돔이 이 손가락만한 크기 동물인데 굉장히 이때 난폭해집니다. 제가 가면은 이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팍 치고
치고 들어옵니다. 이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물을 들이켜 가지고 맑은 물을 후후 계속 불어줍니다. 알에다가. 그러면 알이 약간 신선한 산소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남극 이야기 조금 마치고 원래 좀 쉬는 시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셔도 됩니까? 제가 이때 남극 세 번째 갔을 때 장보고과학계 옆에 있는 케이프 워싱턴이라는 곳인데 이날 참 운이 좋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한 6시까지 일출과 일몰을 다 봤던 날이죠. 이때가 그 일출 모습입니다. 제가 전시할 때 이 작품 제목을 이제 로얄 패밀리라 지었습니다. 와, 여기 한 3,000마리의 황제 펭귄 중에서 제일 의젓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뭐 허들링, 허들링이란 황제 펭귄들이 한 곳에 모여 바람을 막아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가로 1m, 세로 1m의 면적에 20마리 정도가 꼭 붙은 채 천천히 돌며 바깥쪽 펭귄의 체온이 제가 운영하는 떨어지면 법인에서 안쪽 우리 펭귄과 선생님들이 자리를 만들어놓은 바꿔 유튜브입니다. 전체가 극지 체온을 톡톡 유지해 들어가시면 나가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밀착하면 바깥쪽과 안쪽의 온도차는 약 10도 이상 난다고 해요. 네, 1제곱미터 면적에 20마리 정도가 어깨를 걸치고 있으니까 이 바깥쪽은 영하 40도가 되더라도 안쪽은 영하 한 30도 정도가 된다. 10도 정도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그 속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처음 바깥쪽에 있던 바깥쪽에 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고 나선 모양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역할을 담당하는 게 펭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허들링이라 하죠. 한 마리가 뛰어내릴 때 뒤에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이 바다가 안전하면 다 뛰어내려요. 그런데 바다 속에는 이 펭귄을 잡아먹는 이 표범 해표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펭귄들은 자기가 뛰어내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오늘 뛰어내리기가 안전하면 순서가 제일 뒤로 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 마리가 희생당하더라도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뭐 이런 거는 무서운 스퀘어가 나타났을 때 한 가지입니다. 펭귄들이 알을 품더라도 한두 마리가 마을을 지킵니다. 그러면 거대한 새 스퀘어가 이 펭귄 알을 훔쳐먹으러 오더라도 마을을 지키고 있는 펭귄들이 스퀘어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죠. 1대1로 스퀘어와 펭귄이 싸우면 스퀘어가 이깁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덤비면 펭귄이 이깁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게 남극이고, 또 누군가는 서로가 공동생활 속에서 오늘 불침범 순서에 대한 서로의 룰이 있는 그런 세상이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 스퀘어가 늘 펭귄 알을 사냥하는데 실패하진 않습니다. 두 마리가 협공을 하면 알을 훔쳐갑니다. 펭귄 얼마나 우울해 보입니까? 우울하죠.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알을 뺏겨버렸어. 우울하고 이 스퀘어 두 마리는 협공으로 알을 뺏어 먹으니까 신이 났어. 지금 막 춤추는 모습입니다. 요것만 볼까요? 요것만 보고. 자이언트 배터리라고 정말 무서운 새입니다. 이 황제 펭귄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어요. 이게 제일 이 덩치가 큰 새끼가 딱 가로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His defiance buys time. It's a standoff. 근데 다음 재밌는 게 이 황제 펭귄보다 크기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델리 펭귄이 나타났어. 같은 종이라고 이 황제 펭귄 새끼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The petrel has met these super aggressive penguins 한번 보실까요? before. 쫙 The 막았습니다. Adelie confidently puts itself between the emperor.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펭귄들이.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극을 한 3번 다녀고 북극을 한 2번 다녔는데 다니면서 제일 그 스토리를 잘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 같아요? 이때가 영하 한 40도 정도 되는데 이 바다가 얼어 있어요. 바다가 한 2m 두께로 얼어 있는데 이 바다 2m 두께 얼었는 것 중에서 좀 얇게 얼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다 위험하겠죠. 그런데 일부러 그쪽을 좀 다니다 보면은 이런 직경 한 80cm 정도 되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뭐냐면은 바로 해표 숨구멍입니다. 해표들도 수영을 잘할 뿐이지만 숨을 쉬어야 되잖아. 흡호흡을 해야 되잖아. 확률적으로 해표나 물범들이나 물개들이 한 30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한 2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해표를 만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한 2시간을 기다리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물이 보글보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만 갑자기 얘가 나타난 거예요. 와, 제가 그때 희열 이래 앉아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영하 40도 추우가 이래 앉아있는데. 그런데 이 해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를. 자기는 숨이 가빠서 올라왔는데 내가 내려다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 둘이가 난 이래 있고 이래 사진을 찍고 있고 얘는 쳐다보고 있고 여기 한 5초 정도 딱 정지가 됐어요. 시간이 딱 정지가 됐어요. 정지가 되고 저는 신이 났고 그래 있다가 이제 얘가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천진난만하냐면은 그 다음 저를 완전 무시하고 올라와서 옆에서 자는 거예요. 한 1시간 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새끼들이 옆에 있었어요. 자기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날이 정말 제가 운이 좋았는 게 아기 해표를 처음 물속으로 데려가서 수영을 가르치는 날로 생각이 돼요. 와, 이렇게 친절한 엄마는 처음 봤습니다. 가서 타이르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한 3번 정도 시범을 보이고 구멍으로 밀고 다시 타이르고 안아주고 계속 얼마나 표정이 따뜻합니까?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 1시간 만에 이 새끼 해표를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성공했어. 왜냐하면은 이 남극의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새끼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되잖아. 또 오징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물속에서 2마리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엄마하고 오른쪽이 새끼입니다.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 추운 영하 40도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서로 체온을 나누는 거 주는 거 보면서 저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한 3시간을 앉아있으면서 횡재를 한 거죠. 스토리를 드디어 만든 거죠. 해표가 숨을 쉬러 와가지고 그 다음 아기를 보듬고 수영을 가르치고 그 이제 그 기지도 가서 자면서 한 가지 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 해표는 구멍을 어떻게 뚫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갔어요. 가서 막 최근 읽은 게 있으니까 해표들이 송곳니를 얼음에 넣고 몸을 밀링 머신 돌리듯이 돌립니다. 돌리고 구멍을 뚫는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내가 또 사진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날 다시 이 구멍에 가니까 정말 송곳니를 딱 박아놓고 500kg의 몸을 돌려서 구멍을 넓히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이 해표도 만나고 정말 행복한 이틀을 보낸 거죠. 그럼 해표는 물속에 있다가 올라올 때 어떻게 구멍을 뚫고 올라올까요? 빛입니다. 빛. 보통 얼음이 2m 정도 얼어 있어요. 그 중에 쫙 가다가 2m 정도 얼으면 밑에서 볼 때 새까만 암흑입니다. 암흑인데 쫙 가다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거기가 얼음이 얇게 얼었는데 그럼 해표는 거기를 올라와서 집중적으로 송곳니를 받고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동물들도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요. 제 이야기에 대한 거는 네이버 들어가서 박수영 기자를 검색하면은 제 기자 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을 해주세요. 오늘 한 30분 계시는데 제가 집에 갔을 때 1350건이 돼야 됩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바다 또 극지 또 요새는 꽃을 좋아해가 꽃에 대한 스토리들 계속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대로 정확하게 잘 마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과 토론,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실 이야기들 토론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우리 선생님 쪽으로 앉으셔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시간 동안 1시간 한 10분 정도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책을 몇 권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또 질문하시는 분한테 또 선물을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저에게 또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는 네, 저는 그냥 오늘 우리 바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바다 생물의 이름부터 또 위기 탈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남극에 다녀오신 그런 이야기들까지 들었는데요. 먼저 저는 얘기를 줄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한번 가운데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로 지금 이제 저희 주변 바다도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열대 쪽에서 그 열대 해양 생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열대 바다 생물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우리 부산 바다도 그렇고요. 제가 지지난주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독도도 한 7번, 10번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사실 제주도에서 보는 자리돔이 울릉도, 독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바다나 포항, 영덕, 위에 울진까지 아열대 지방에 살아가는 파랑돔이나 또 아열대성 물고기도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요. 일단 종의 다양성 면에서 이 우리 바다가 종이 좀 풍부해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꼭 그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뭐 제가 우해여보 19세기 초 김여성 선생의 우해여보를 보면은 거기도 열대성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채로 물고기가 나타났다 이게 뭘까 고민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바다가 쿠르쇼 난류가 확장될 때는 필리핀에 살던 물고기들이 올라올 수가 있고 또 한류가 확장될 때는 또 차가운 물고기가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열대성 물고기나 동물들이 와서 그 2세대를 반복한다. 새끼를 놓고 그 새끼가 다시 이제 새끼를 낳았을 때를 정착이라 하거든요. 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괜히 많이 우려를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바다를 찾아왔는 귀한 생명체다. 이 부산 바다나 남해 바다에 산호가 발견된다면 다들 놀랍니다. 근데 산호가요 많습니다. 동해 울진까지 가도 산호가 있고 강원도 바다도 산호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KBS, MBC 뉴스를 봤는데 기자가 굉장히 흥분된 응성으로 이 아열대성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구가 온난화되고 아열대화되고 우리 바다 남해 아니 아열대가 되었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막 제시를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묻습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그 기자가 그날 처음 바다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니까 다 신기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뭔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비교 시점이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옛날에 60년대 우리 바다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이런 비교 시점이 없이 갑자기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종이 새끼를 놓고 그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는 2세대가 정착이 돼야 정착종이라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했던 아열대 생물을 우리가 보고받은 적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무 우리가 이런 그 우려하지 마시고 또 지구온난화에 경광부회해야 하는 식으로 작은 사건들을 하나에 맞추는 식의 보도나 이야기들은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5번째 시간인데 그 앞에 워낙에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네 오늘은 아주 좀 이렇게 푸근한 그런 마음으로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한 38년 정도 다이버를 하셨다는데 뭐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뭐 옛날에 다이버도 하고 최근에도 뭐 지인들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도 보면은 특히 몇 번 이제 위기를 겪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이제 폐거물이라든지 특히 더 위험한 것이 낚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고 이제 올라 하는 순간에 어디서 걸렸는지 해가지고 잡아도 눈에 안 띄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과 다투다가 또 칼로 비상 탈출을 하고 이런 경우를 몇 번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 다음에는 이제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마 몇 번 아마 위기를 겪었을 것 같은데 좀 결정적인 어떤 위기 이런 거 한 두세 가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이런 대체로 보면 결국 이제 낚시줄이라든지 뭐 환경 오염하고도 직결되겠죠. 그런 데 대한 생각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2,300회 정도 지지난주 울릉도에서 한 20회를 했으니까요. 지금 2,350회, 20회 정도 되는데요.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늘 만족할 정도는 없었고요. 특히 폐거물 말씀하시는 게 위험하죠.
예, 폐그물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어선이 지나가다가 어디 암초에 그물이 걸리면은 배를 살리기 위해서 그물을 끊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그물이 다 그 나일론 계열이니까 썩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물이 끊어진 그물 위에 또 그물이 쌓이고 하다가 또 파도가 세고 태풍이 오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막 정말 유령의 막처럼 떠다닙니다. 거기에 피해를 보는 다이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있고요. 그럴 때 뭐 저도 한번 그물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일단 늘 뭐 우리가 물속뿐 아니고 땅 위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할 때 동작보다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늘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물속에서 어떤 패닉 상태, 패닉이 공황 상태가 오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면은 조금 쉽지 않나.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장비를 버려야겠죠. 그물을 벗어날 수 없으면 장비를 버리고 탈출을 하거나 장비를 벗어서 돌려가지고 칼로 자르고 이제 올라오거나 그런 방법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위기도보다는 탈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산의 오륙도 앞바다 굉장히 조류가 센 바다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 다이빙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비용 문제들 그래서 누군가가 배를 태워준다면 저는 막 만사제치고 배를 타러 가거든요. 한 번은 그 부산에 이제 항로 표지과 이 등대를 지키는 과입니다. 등대 항로 표지과에서 오늘 등대 수리 가는데 한 같이 갈래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반갑소 배를 태워준다니까. 따라갔는데 오륙도 바다에 저를 던져놓고 1시간 있다 올게요 가버렸어요. 영도 등대를 고치러 갔어요. 근데 오륙도 바다에 내리자마자 조류가 이제 어딥니까 울산 쪽으로 조류가 들어치는데 몸이 1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있어야 배가 나를 건지러 올 건데 조류는 흘러가니까 몸이 지탱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계속 떠내려가면 울산까지 갈 판이니까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버틴다고 한 1시간을 배를 기다린다고 거의 탈진을 했는데 그 배가 왔는데 이 사다리를 내려줘야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사다리가 없는 배인 거예요. 그리고 선원이 저한테 던져주는 게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로프를 던져주는 거예요. 천하장사라도 물속에서 로프 잡고 못 올라옵니다. 뭔가 받침이 있어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그 뭐 나무 짝대기로라도 갈고리로라도 사다리를 빨리 만들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선장이 갈고리로 걸어서 인양하자는 거예요. 저를 걸어가 부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놓치면 스크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방법은 아니야. 그리고 그 오륙도 배 위에서 1시간 표류를 하고 또 배에 올라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올라왔을 때는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탈진하니까 숨을 어떻게 쉬냐면은 손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등으로 해가지고 입을 벌려가 이제 공기를 덜 마실 정도로 입을 내 힘으로 벌릴 힘도 없는 거예요. 완전 탈진하니까.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가 이렇게 그렇게 숨을 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배가 어떤 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단지 이 선의에 대한 서로 호감으로 작업을 했다 괜히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남극 바다에서 해표 만났던 기억들은 또 아름다운 추억이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하다 보면 참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말 많은 뭐 사건 사례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뒤에 계시는 분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주로 아름다운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동해 연안 바다에 보면은 백화 현상으로 물풀과 미역이 많이 줄어들고 바다가 많이 훼손된 것을 봤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가지로 답변드리면요. 저는 늘 아름다운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냐면 이 오염된 바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바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지 말자는 취지에서 늘 그 생명이 넘치는 부산 바다, 생명의 바다, 또 아름다운 우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리즈를 계속 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골목에 2대의 차가 있어. 한 대는 오염된 차고 한 대는 깨끗한 차야.
어디에 쓰레기를 버리려면은 당연히 쉽게 죄책감이 덜한 깨어진 유리창의 차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우리 바다는 아직 살만하고 다양하고 또 뭐 간혹 열대 물고기가 나타나더라도 이거는 종의 다양성 면에서 좋은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아름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답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백화 현상이죠. 그 백화 현상은 말씀 그대로 이 바다의 바다의 가장 1차적인 그 생명체는 해조류입니다. 땅 위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듯이 바닷마을 해조류들도 광합성을 통해가 산소와 영양물질을 뿜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육상의 식물은 뿌리가 있어요. 근데 바다 해조류는 뿌리가 없어요. 부착성이에요. 그래서 갯바위나 바닷속의 암수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건강한 바다에 붙어야 될 해조류가 붙을 공간에 석회질 조류가 붙어버리면 해조류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백화거든요. 석회질 조류가. 그럼 왜 백화 현상이 오느냐? 결국은 이 바다 속에 탄산칼슘 양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가 생긴 이후에 탄산칼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산화탄산칼슘과 중탄산칼슘이 있는데 지구가 생긴 이후에 석회석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수산화칼슘 양은 늘 일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활동이 생기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기니까 거기서 흘러들어가는 중탄산칼슘이 늘어나니까 바다가 안을 수 있는 탄산칼슘 양이 포용도가 넘어버리니까 석출이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백화란 말이에요. 백화가 가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백화 현상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 방파제 테트라포타에 의한 석회석이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은 1리터에 0.14g의 탄산칼슘을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넘게 되면 석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녹아 들어가요. 자, 그럼 지구가 따뜻해졌어. 바닷물이 따뜻해졌어. 그러면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은 이산화탄소가 덜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석출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플러스 인간의 활동, 석회석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 계속 가중되니까 우리 바다 연안이 이 해조류가 붙을 수 없을 정도의 석회조류가 허옇게 덮여버리는 거죠. 그 대책은 뭐 부산에 있는 수산자원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탄산칼슘 양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뭐 테트라포타도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인공호초가 좀 더 자연적인 인공호초가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인위적인 이 바다로 흘러가는 오염 물질에 대한 국민 계몽을 통해서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갯닦기라 합니다. 탄산칼슘이 덮어있는 바다를 닦아내고 해조류를 이식하는 그런 갯닦기와 해조류 이식 방법들, 인공호초 조성 방법들 이런 식으로 이 백화 현상은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뿐 아니고 열대바다 산호초도 지금 산호초 백화가 와서 난리입니다. 이 산호초가 전체 지구 면적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산호초지대에서 잡아들이는 어류량이 25%나 돼요. 그런데 산호초가 백화 현상이 오니까 이 거기에 하나의 먹이망이 형성되었던 열대의 먹이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저도 그쪽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궁금했었는데, 네. 그러면 방금 질문했었는 거 있어가지고 좀 연장성산에서 37년 동안의 바다에서 이제 그 변화를 갖다가 쭉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바다 속에서의 우리 한반도, 특히나 또 뭐 동해를 좀 보셨으면 우리 환동의 지역이라든지 많이 변화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네, 지금 바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국민들 계몽이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요, 그 집에 정화조가 없었죠. 지금은 웬만한 지자체 노력으로 정화조를 다 갖추고 있고 바다로 오염 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고 있어요. 또 국민 의식도 옛날에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 피우다 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게 이 바다를 살리는 그 촉진제가 되고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옛날보다 바다는 더 좋아졌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육상 오염 물질이 바다로 들어가는 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니까 계속 쌓여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다가 제일 더러울 때예요. 왜 더럽냐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큰 강에서 포항 형산강에서 흘러갔던 이 오염 물질들이 지금 바다에 다 덮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태풍이 고마운 태풍도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주면은 이게 또 먼 바다로 또 빼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이 옛날과 비교할 때 지금은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우리 어린이,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제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라고 했는데 오빠한테 시켰더니만은 누나가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현입니다. 네. 그 고래상어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네. 정말 행복했죠. 이 고래상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란 건 없어요. 우리 어린이도 살아갈 때 우연히 뭐를 하겠다, 요행을 바란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은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재수 좋은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재수가 좋은 거예요. 아저씨는 고래상어를 만나기 위해서 고래상어가 있는 바다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만났고 그때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이 고래상어를 만나고 그 상어가 아저씨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줬고 그래서 행복했던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행복했죠. 멀리 필리핀까지 갔는데 만났잖아.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 없으면 섭섭하겠지. 근데 만났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네. 네. 혹시 오빠도 뭐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이제 뭐 한두 분 정도 시간이 우리가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혹시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제 우리 국장님의 지금 이제 뭐 37년이 아주 외모를 보니까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꼭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신 분처럼 굉장히 동안이신데 앞으로의 어떤 뭐 계획이나 아니면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 20년 정도 더 건강하게 다이빙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부터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바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욕심들, 또 우리 바다가 아직까지는 건강하다, 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싶은 거. 혹시 제가 보는 바다 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그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 대신 건강한 바다를 좀 더 많이 기록을 남기고 싶고, 또 이 건강한 바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 오랫동안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이 바다 동물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마지막은 아니죠. 재작년에 이제 14번째 전시의 타이틀이 메신저라고 지었습니다. 메신저. 참 30대 때까지만 참 힘들었어요. 바다를 가는 자체도 힘들고, 그때는 동해 바다를 많이 왔어요. 여기 월포, 월악할 리조트라고 월포, 칠포, 영덕, 그 위에 울진, 동해, 이까지 동해 라인을 7번 국도 라인을 쭉 다녔었는데요. 많이 힘들었어요. 동해 바다는 거칠어요. 그래서 이제 40이 넘으면서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수심을 찾다 보니까 남해 쪽에 섬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 바다는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예요.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 사시사철. 뭐 필리핀이나 열대 바다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 참 행복한 다이빙을 합니다. 안정적인 다이빙을 하지만 늘 그 물고기밖에 못 봐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 철마다 다른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은 더 이제 우리 바다를 기록을 하고, 또 바다의 생명력을 좀 더 전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좀 더 이야기를 쓰고 싶고, 전시를 하고 싶고 그래요. 제가 이제 남극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한테 그래, 초등학교 가서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야, 아저씨가 다이빙할 때 이 기온이 영하 한 35도 정도 됐어. 그럼 바다 속은 몇 도 정도 될까? 우리 어린이 몇 도 정도 될까? 너무 추웠어. 영하 한 35도 정도 됐어. 바다 속은 몇 도 정도 될까? 모르겠어? 우리 민물은 0도에 얼잖아. 바닷물은 마이너스 1.9도에 얼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물고기에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1.9도보다는 따뜻하다는 거잖아. 그게 절대 온도라는 거지. 상대 온도는 춥지. 바람 불면 체감 온도는 막 팍팍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남극 바다에 어떤 해양 생물이 살까 물으면 그 추운 바다에 생물이 살까요? 물어봐요.
굉장히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개체수는 제일 많은 게 남극바다예요. 왜냐하면은 애들은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 관점으로 모든 걸 이해하지 마세요. 애들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영하 1도 물을 좋아하는데 1년 내내 영하 1도야. 죽을 때가 영하 1도야. 그러면 완벽한 자기 환경인 거예요. 오히려 포항바다나 부산바다가 해양생물이 살기가 더 힘들어. 여름에 수온 30도까지 올라가죠. 겨울에 13도까지 떨어지죠. 편차가 17도야. 이거를 해양동물들이, 포유동물도 아닌데 해양동물 털도 없는데 해양동물들이 극복하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연을 이해하고 바다를 이해할 때 인간의 관점을 버리고 그 동물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아열대 생물들이 왜 여기를 왔을까? 이거는 그냥 날 위에 떠밀려 왔는 거야. 그럼 애들은 여기서 이 자손을 2대까지 번성할 수가 없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산호들도 열대바다 산호 나타나요. 그런데 산호들이 열대바다 가면요, 시펜이라고 크게 2m 정도 되는 대형 산호들이 있어. 똑같은 종이 있어요. 있는데 애들은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동물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리 시각의 변화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오늘 또 귀한 걸음해 주신 우리 박수영 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좋은 사진을 통해서 좋은 스토리 많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박수영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진행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제가 선물을 한 것씩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